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가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생각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새로운 DSLR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전자제품 혹은 스마트폰 처음에 사시면요, 뭐가 같이 동봉되어 오죠? 설명서가 동봉되어 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그 설명서를 좀 읽어보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생각 사용의 설명서 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야, 이런 걸 몰랐네 라고 하시는 세 가지 측면을 오늘 말씀을 드려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착각,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함정, 이런 것들을 잘 메워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가끔 친구분들이랑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창호돼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굴리고요. 그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2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곰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되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2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2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2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MBTI가
건강검진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건강검진표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다 그래프로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봐도 뭔 얘기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정상, 비정상. 아, 뭐 이런 거, 그렇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구간이나 아니면 등급별로 얘기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미션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나 아니면 랭킹이 나와서 게임이 재밌는 것처럼 뭔가 계속 체크하고 얼마나 그런가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레터,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I네, 당신은 P1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독특하게 다른 방식의 아웃풋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게임 같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성격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일종의 게임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참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MBTI의 인기는 거의 같이 갔다라고 네. 봐도 봐도 무방해요. 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알토란 같이. 네.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천만 원이죠. 거의 자동차 한 대가.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좋아. 나 이 정도의 돈을 딱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딱 탔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가 만든 회사가 상장을 했대요. 네.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걔가 어제부로 벌은 돈의 1%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저께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다가 불과 36시간이 후인 오늘 아침에 어떤 식의 느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느끼는 게 나의 어떤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나의 안 변하는 건 뭘까? 네. 자, 그런데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 MBTI를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번 다 ENTJ. 네, 저는 늘 3번 이상 해봤는데 늘 ENTJ. ENTJ였나요? 네. 오, 독특하시다. 그 재미없는 걸 3번 이상씩 했다고. 참 성격 희한하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처음 MBTI 검사를 했던 게 이제 군대 훈련소 가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검사 문항도 굉장히 많고 요즘 저희가 이제 어플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이 검사에는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여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거. 굉장히 신뢰롭죠. 어제 재도, 내일 재도, 그렇죠? 똑같아. 네, 똑같겠죠. 그냥 똑같아요. 크겠죠. 네, 머리 둘레. 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저의 지능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의 머리 둘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랑 타당도가 높은 거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MBTI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겠죠. MBTI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받았을 때 ISTJ였습니다. ISTJ. 네. 그런데 2010년에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ENTP예요. 네. T만 빼놓고 싹 다 바꾼 거죠. 다 변하셨네요. 네. 최근에 다시 해봤습니다. 도로 ISTJ예요. 와.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리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게 말 많았던 친구는 지금도 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시간 약속 많이 어기던 친구는 지금도 시간 약속 많이 어기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고독했던 친구는 지금도 고독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에 가까운데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ISFJ. ISFJ. 굉장히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시겠죠? 대충은 맞는데요. 네. 제가 다시 했을 때는 INFJ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는 INFJ 쪽에 더 가깝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MBTI가 그 사람의 안 변하는,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문항에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보면 굉장히 I가 갑자기 증가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류의 문항에 다 예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신입사원이 경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경청해야지. 그래야지.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님들 정도 되면 자기 사업 분야 하나씩을 다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해보면 놀래요. 내가 E로 변했어요. 예, 다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항에 또 예스를 해야죠. 이런 류의 문항에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전무님이 주도적으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MBTI는 당신께서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ISTJ였던 거예요. 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말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2010년에 갑자기 2로 확 변했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2010년에 드디어 조교수에서 끝나고 부교수가 됐어요. 이게 신임이었던 조교수 시절에 비해서 부교수가 되면 이게 발언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라고 시켜요. 대학에서 얘기를 좀 의견을 내보라고. 근데 최근에 받았던 건 ISTJ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한 거예요. 너무너무 차분히 있고 싶은 집에서 이걸 했더니 이젠 심지어 과거도 아닌 앞으로의 내 소망을 거기다 적어내요. 그러니까 MBTI는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심지어 업무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인 검사도 아니에요.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인간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16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심리검사가 다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연구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타당화나 아니면 신뢰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격을 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가운데 잘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이라고 알려진 헥사코어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죠. 네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5요인, 5개의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최근에 이 6번째인 정직 겸손성.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도를 제기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클 애시턴이라고 하는 이
두 대학원생이 이상하게 5개로 안 묶이고 6개로 묶이더래요.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연구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자들이 이걸 버리면 나머지 연구자들도 별 생각 없이 6번째를 버려요. 예, 그냥 이게 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거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존의 5개의 요인이라고 보고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편지 보내서 혹시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 같지 않우?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이 6번째 뭐지?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에 이름을 붙여보자. 그게 정직 겸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검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가끔씩 놀린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한 척 할 것이다. 되게 민망한 문항이죠. 근데 한 번쯤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문항이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100개, 질문이 100개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거 100개를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지나니까 다 해볼 수는 없어서 미리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결과를 보실까요? 네. 네. 어쩌다 어른이 아니고 어쩌라고. 네, 지금 어쩌라고. 네, 어쨌든 네 분이 많이 다르죠. 달라요. 이 각자 네 분이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분은 각자 좋은 게 내 쪽으로 내가 뾰족한데 내가 좋은 게 와 있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되게 떨리는데요. 그게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성실. 나 너무 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창피해라. 먼저 이재용 씨와 김영준 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굉장히 개방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네. 진짜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이라고 하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잘 못 지내도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선 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준 님은요. 또 다른 패턴이에요. 약간 동글동글하는데 성실성 쪽이랑 그다음에 외향성 쪽이 높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외향적인 분이 김용준 씨예요. 예, 외향적. 자, 근데 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또 신나게 막 활기차게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한승현 님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분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위 말하는 그날의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이에요. 네. 제가 좀 폭력적인 언어라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실탄이 일찍 바닥나는 분이 내향적인 분. 그다음에 실탄이 좀 충분한 분이 좀 외향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용준 님은 전형적인 특징이 안 지쳐요. 네, 안 지쳐요. 네, 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두 분. 네. 신하영님과 일단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네. 신하영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실성. 네. 그런데 성실성이 높다라는 것과 낮다라는 게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는 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더 보편적입니다. 신하영 씨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과감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사회에 있어야 사회가 더 도전하고 새로운 데 시각을 뜨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멋있다. 아메리카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다르네. 한승현님, 네.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에 소녀가장. 심지어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아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성실하고요. 근데 이 성실함 안에는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당찬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마치 연장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존경심이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행복. 행복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것보다는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조금씩 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 강한 분들, 윤리의식 강한 분들, 성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분들이 쭉 나중에 보고 보면 이분이 근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성취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즐거운 삶도 집어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헥사코 검사도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검사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제 종이로 인쇄를 안 하더라고요, 매뉴얼을. PDF 파일로 이렇게 주는데 그걸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매뉴얼을. 왜냐하면 제가 무려 6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차를 팔았습니다. 이제 신차를 구입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타고 팔았는데 판날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런 버튼이 있었어. 저는 무려 5년이나 탄 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잠깐 이거 되게 창피한 건데. 하다못해 몇 년 쓰고 내가 치울 기계도 그렇게 매뉴얼을 읽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알려고 하고 간편하게 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굉장히 우리는 엉뚱하게도 MBTI를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된 건 MBTI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계속 연결짓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정말 우리가 깊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밑에 있는 하얀색 바와 위에 있는 하얀색 바가 똑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아닌데요? 몰랐어요. 절대 그렇지 절대 않아요.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절대 나보다 아니에요. 진짜 밑에 게 네. 짧아요. 밑에 게 더 작아 보이시죠? 나 무슨 절대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누가 봐도 너무 짧아요. 네.
이 장면이 왜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냐면 고려가 되면 안 되는 뒤에 배경인 철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밑에가 더 가까운 거죠. 위에가 더 먼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것과 더 가까이 있는 게 망망생에서 같은 크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더 크고 길다라고 하는 계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바가 사실은 하나의 바는 다 같은 밝기예요. 그런데 왠지 하나의 바에서 오른쪽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더 어둡게 보여요. 이 바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밝기가 좀씩 달라 보여요. 네, 달라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게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 어두운 거는 더 밝게 보이죠. 예. 완벽히 같은 바라도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지배를 받아요. 맥락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셀카 찍으실 때 머리 큰 친구 옆에서 찍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하게 같은 의미.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왜냐면 저보다 머리가 네. 이따가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는 분들. 자, 여기서 A와 B도 같은 밝기입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은 좀 무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착시의 예를 보여주는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네, 된다. 아, 이거 저희 그만 놀리세요.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제 이 B는요, 왜 밝아 보이냐면 그림자가 드리워졌잖아요. A는 그림자가 안 드리워졌죠. 그런데 두 개가 망막상에서 같은 밝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림자 드리워진 게 다른 거랑 같은 밝기니까 원래는 더 밝았겠지.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계산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간.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시죠. 이러고 계셔서 자기 손으로 잘 잘라내신 분들은 아 하고 수긍하고 계시고요. 아직 잘 못 자르신 분들은 아닌데 라고 하고 계세요. 와, 근데 그 주변을 손으로 가리니까 네네네. 밝기가 같으십니다. 되게 신기하네. 다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저는 되게 웃겨요. 자,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느냐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 너무 많이 듣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자, 불과 직전의 5초 만의 경험으로 지금 보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사람. 네, 사람. 네. 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뭐, 네. 할아버지? 네. 파마머리. 네. 그다음에 안경 쓴 사람? 자, 또 보겠습니다. 밑에 거. 안경 쓴 사람 아니야? 닭. 공자. 토끼. 개. 고양이. 쥐. 안경 쓴 자, 보세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사람을 연속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속 동물을 보다가 저걸 보면 동물로 보여요. 눈, 코, 귀. 감기같이 생겼어. 아. 또 내가 비정상이야? 야, 오늘 무슨 뭐 민속장터 온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속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정상인이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직전의 경험이 뭐를 받났냐가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돌려서 보자면요.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1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맞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내는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눈빛으로 보면 이거 아직 안 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후에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를 오히려 반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민 씨. 네. 우리 어른들은 오, 깊다, 낭떠러지다 이러잖아요. 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죠.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는 깊이 지각을 아직 못한다. 경험.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워본 결과 엄마가 너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조심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보통? 말귀를 알아듣. 말귀를 알아들으면 보통 한 2살, 3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너 살 정도. 네, 서너 살.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예,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톰이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요? 이건 강아지 아닌가요?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 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But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awl.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깊이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장면을 처리하는 데가 시각표질 후두엽이죠. 우리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점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시각피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상당히 활발합니다. 뇌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씁니다. 특히 시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네.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말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찍어,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인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양심이 없으면 그런데 이 양심은 뭘까요? 종교적인 양심이랑은 좀 다르죠. 종교적인 양심은 신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좀 많이 기인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연민과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우스마트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우스마팅 더 소시오패스 넥스트 도어.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건 당신한테 정의, 어떤 식으로 정의되나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저 승진을 하려고 하고, 그저 상을 타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승진이라는 건 뭔가? 나한테 공부라는 건 뭔가? 이런 나에게 그런 정의가 있어야만 결국 그 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와 만나고 그리고 더 개발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서 그 정의가 계속해서 다듬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되고요. 그 가치관이 이제 더 살을 붓고 더 정교화되면 그게 철학이 돼요. 그런데 그 가치와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계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니 늘 당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인이 끊임없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만약에 부부란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단호하게 적응할 수도 있겠죠. 의외로 우리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이라는 시험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니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갖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네.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 토론할 거예요.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 하세요.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아기?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네,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